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위헌, 불법 청문회라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사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실망스럽다며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1000만 유튜버 찌양 사건으로 사이버레카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02에 800-7070 번호를 통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위헌적 불법 청문회라고 강력 규탄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항명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청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고 입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국정 마비 법치 파괴 억지 청문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재명 대표 방탄 불법 청문 갑질인포 중단하라! 국민의힘의 강력 반대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 시간에 개의했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불법 청문회라는 피켓을 앞에 놓고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02-800-7070의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 도중 02-800-7070 발신번호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가 갔다며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02-800-7070 번호는 결국 당시 회의장 유선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항명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당시 우즈벡에 출장 중이어서 검토할 게 있으니 귀국할 때까지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하루 이틀을 기다려주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한 적도 있고 골프 모임까지 가질 정도로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호 씨, 김계한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를 전혀 모르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나오는데 검찰이 조사 한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개입을 비롯해 주가 조작, 명품 수수, 당무 개입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검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야당 대표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 부부 방탄에 급급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각본대로 약속 대련을 하다가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미국 검찰이 수미테리 미 CIA 출신 연구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이후 국가정보원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심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수미테리가 칼럼으로 윤 대통령을 치켜세운 것을 대통령실이 영문 홈페이지 브리핑으로 전 세계에 전파했으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전 정부와 현 정부로 갈라치게 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용했던 것이 확인되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질의에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내일 제주와 인천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할 수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당대회 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사법 처리를 유예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됐다며 우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돼 온 규정이다.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국회 추천 몫인 방통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안은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재안을 거부하는 여당의 실망이라며 정부가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레이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마지막 방송 토론회를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토론회에서 정책 토론을 하며 무난히 마치는 듯 했지만 막판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당은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아직 동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두 분 후보님께서 정말로 이 당을 위한 애당심,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당원 온라인 투표를 마치면 21일과 22일에는 선거인단의 ARS 투표와 함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는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이소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순직 일주기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여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공수처 수사를 주장하면서 대치가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지면서 여전히 정쟁의 중심이 된 모습입니다. 네,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이었는데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회가 이 이슈를 둘러싸고 이제 많이 시끄러웠는데 치열했던 지난 1년을 잠시 좀 짚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사건부터 요약을 하면요. 작년 7월 19일 해병대원 순직 이후 해병대는 자체 수사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보고서를 회수하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고요. 또 해당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10월에 지정을 했고요. 여야의 대치 속에 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고 22대 국회로 넘어와서 다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대통령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재표결이 남았는데요. 야당은 청문회와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순직 일주기에 맞춰서 재표결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야당의 당초 계획이었는데 좀 네. 늦어졌습니다. 재표결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다음 주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번처럼 부결이 되지 않으려면 여당 측의 8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여당 전당대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이라면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여야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주당은 부결 이후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특검법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이 마련된 상설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병대원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거세진 내전, 국민의힘 얘기인가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네. 여당은 다음 주에 전당대회를 치르고요. 민주당은 내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당권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셌던 한 주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공방이 이번 주 이제 그 정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네. 난타전, 자폭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도 새로운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 측의 댓글팀 의혹이 나왔었죠.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해서 여론을 조성해 왔다는 겁니다. 한 후보는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후보들은 드루킹이다, 사법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방송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대한 폭로를 한 건데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앞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당시에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때 나 후보가 자신의 공소 취소를 한 후보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후보는 죄송하다고 수습을 했지만 여당의 내전을 틈타서 야당이 공세에 나섰는데요. 야당은 범죄 행위라며 여당 후보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여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자제를 요구했지만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경론을 벌이는 등 과열된 공방 속에서 논란만 커졌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과는 했지만 오늘 이제 또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저를 빼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네. 후보가 네. 네. 재차 예. 이렇게 이제 또 대답을 해서 공방이 네. 가열된 상황. 오늘 마지막 토론했는데도 정말 공방이 이게 공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격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전쟁 이런 상황까지 예.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당권 주자도 어제 첫 방송 토론회에서 이제 맞붙었는데 이재명 후보 연임 도전을 두고 공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후보를 꼽으면서 덕담으로 토론회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역시나 이재명 후보의 연임 도전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평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원 지지율이 80%가 넘는데 당원의 선택을 폄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도 공방을 했는데요.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연임 이유가 자기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후보는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따라서 본인은 공천권 행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지난 6월 17일에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서 당원 당규를 개정한 바 있죠. 이렇게 팩트와 다른 이 후보의 답변에 김 후보 측은 개정 사실을 몰랐던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중재안 결말은 방송과 관련된 그 중재안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예, 앞선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서 방송사법 재검토를 이번 주에 제안을 했었죠. 야당에는 방송사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요. 범국민 협의처를 통해서 공영방송 제도를 재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그 여야 갈등의 최대 쟁점이 해병대원 특검법, 네. 그리고 대통령 탄핵 관련 그 이슈인데 그 의장이 방송사법 이 합의부터 꺼내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우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을 협의를 하라고 교섭단체가 있는 건데 지금은 교섭단체끼리도 전혀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한 여야 갈등을 한꺼번에 풀자면 풀 방법이 없고 매듭 하나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나마 방송사법이 합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응답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사법 강행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를 했고요. 민주당은 예정대로 방송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여당에 이어서 정부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다음 본회의에서 방송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25일인가요? 이제 다음 본회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지만 아직 네. 여야 합의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우 의장이 이제 던진 화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헌인데 이 문제에서도 의장의 중재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민주당도 개헌을 서두르자면서 이 제안에 화답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 등 사안이 많고 또 여당 입장도 나오지 않아서 바로 속도를 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의 개헌 추진이 주목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기 때문인데요. 그냥 개헌을 하자 이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합의점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부분 개헌이나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유연하게 하자면서 개헌의 폭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우 의장이 이렇게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개헌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끌고 또 이견을 좁혀나갈 때 우 의장의 중재력이 기대됩니다. 네, 우 의장께서 이제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성숙됐고 많이 축적이 돼 있고 네. 이제 결단만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예. 개헌 관련 논의가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주간 이슈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현금살포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는 나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구비를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정부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에 대해서 신속 선포가 가능하도록 행정 단계를 축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내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당대표에는 조국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엔 현직 의원인 김선민 후보와 원외인사인 황명필, 정도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내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이 선출되면 혁신당 지도부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연직인 황운하 원내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희철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설치된 추모 공간에서 헌화를 하고 선생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순직 3년 2개월 만에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장례식장으로 찾아 조문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입니다. 그동안 민법상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서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커플도 이제 사실혼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건데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동성부부 피부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 민법도 성별을 구분하는 부와 처 등의 용어로 혼인 당사자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동성 간의 혼인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적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면서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제도인 만큼 이성이냐 동성이냐와 무관하게 생계를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라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재판은 소 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 씨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도 건보공단 측에서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며 시작됐는데요. 1심은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했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뒤집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최초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권리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혼인과 혈연만을 가족으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관습에서 좀 벗어나서 돌봄과 생계를 공유하는 모든 관계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걸맞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이 22대 국회에서 좀 반드시 제정되어서 이번 그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판결이 유의미한 선례를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제도, 변화하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혼 동성 동반자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회보장제도뿐만이 아니라 동성혼 합법화의 근본적인 논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던 사안인 만큼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거론이 돼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요.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제로서 가족제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동성혼은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동성혼 인정 입법을 마친 나라는 아일랜드, 콜롬비아, 핀란드, 독일,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네팔, 대만, 태국 등 약 40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은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자체를 꺼려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강한 게 현실이죠.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이라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여러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제도를 되짚어보고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많은 언론들, 인터넷도 달구고 있는 이 1000만 유튜버 찌양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이슈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이른바 그 사이버 레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또 관련자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심 저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방송에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 사이버 레카 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 가십을 좀 다루는 어떤 그 익명의 유튜버가 저에 대한 걸 올렸는데 제 이름 빼고는 사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조회수가 100만 건 정도 달하면서 제가 저도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혹시 뭐 인터넷에 뭐 허위 사실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저희는 관련 사건을 하고 있죠. 저희를 대상으로 한 거는 저희 찾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변호사분들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좀 저랑은 또 다르게 찌양 씨의 이 사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온라인에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 찌양 씨가 그 전 남자친구 폭행을 고백하면서 알리게 된 배경에는 그 레카 연합이라고 부르는 그 유튜버들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버 레카, 이 레카의 뜻이 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가세연이라는 사실상 폭로를 주된 컨텐츠로 제작하는 또 유튜브가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찌양이 최근에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뜯겼다는 취지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어떤 적절함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던 게 찌양으로서는 좀 숨기고 싶었던 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폭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빌미가 돼서 돈을 상당 부분 주게 됐다라고 해서 구제혁이라는 유튜버 5,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폭로를 막기 위해서 용역계약서까지 쓰고 부가세까지 더한 5,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그 부분 압수수색이 단행될 정도로 지금 공갈 혐의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찌양 씨가 이 고백한 게 과거에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고 본인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됐다. 그 경위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영상을 돌이켜 봤더니 이제 멍이 들고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성범죄와 폭행, 뭐 갈취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해당 당사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났고요. 그 이후에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게 된 이른바 레카 연합. 레카라는 건 말 그대로 레카차 많이들 말씀하시죠.
하시잖아요. 네. 교통사고 현장에 군안차로 네, 이제 견인하는 그 맞습니다. 차량이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유튜브 생태계에서 굉장히 어떤 이슈가 생기고 유명한 셀럽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탐사다, 뭐 공익성이다라는 명목으로 파헤치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는데 과연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점검할 필요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사이버레카는 찌양 사건뿐 아니라 최근에도 정말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강남에서 있었던 롤스로이스 자동차 사고 네.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도 사고 가해자의 지인에게 이 사이버레카가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 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밀양 그 성폭행 사건, 여러 남학생으로부터 여학생이 이제 성폭행을 오랫동안 당해왔다. 그것 때문에 밀양 시장도 나서서 이제 뭐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도 사실은 사이버레카들이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앞서 롤스로이스 사건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폭로를 막아주겠다라는 형태로 돈을 받았고 이 밀양 사건에 있어서도 성폭력 피해자와는 어떤 협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2차 가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뭐 어떠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본인들은 사적 제재다, 뭐 어떠한 사적인 정의 실현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수익 구조가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그리고 슈퍼챗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사이버레카들이 빨리빨리 이슈를 선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항상 사이버레카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때때로는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이 돼서 유죄를 받아봤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이 나오는데 유튜버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천만 원 벌금을 낸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빨리 이슈에 선점을 해서 내 유튜브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수익 구조상 더 나은 경우들이 그 3천만 원은 그냥 있거든요. 내고 돈을 더 벌겠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마음이군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개인 사업자 형태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벌금이라든지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콘텐츠는 점점 날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실상 그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심위와 방통위 역할이 얼마나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입법적으로는 상당히 공백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레카라고 해서 레카 연합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지금 유튜브의 내규상 어떤 유튜브 생태계를 해치거나 구성원들 그리고 유튜브 제작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수익 창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후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당 채널에서는 이제 낼 수가 없게 되는 제재를 받게 됐는데 지금 이 레카 연합은 수익 창출이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경로로 또 수익을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정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네.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5월 달인가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들끼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게 칼부림으로 번졌고 네.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걸 생중계 형식으로 유튜브에 콘텐츠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언제 그것을 삭제 조치했느냐? 한 10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뭐 녹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하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하는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떠냐? 관련한 법안이 나왔지만 이제 폐기가 됐고요. 이게 또 언론의 외형을 또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중재법에 어떤 규율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 채널을 사실상 뭐 제소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들여다보면 기존 미디어, 기존 매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의 범주에 들어요. 그런데 정말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 아주 뭐 치우쳤거나 정치적으로도 편향이 상당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중재법에 이런 규율을 받지도 않습니다. 방통위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이 유튜브 본사에 이걸 삭제해달라고 사후적으로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EU 사례를 좀 선례로 참고할 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그 찌양 사건을 계기로 제재 강화에 나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그리고 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서 이제 공갈의 범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일단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들, 이런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라는 이야기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유튜브 상의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것들이 됐을 때 많아봤자 몇 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유튜브 수익으로서 이것이 충분히 감당이 됐을 때는 이걸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그 본사에서 본인들의 크리에이터 정책에 어긋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구제역이나 뭐 카라큘라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나누는 수익 정산하는 것을 정지시켜 놓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유튜브 내부의 정책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러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유포가 되었을 때 여기에 슈퍼챗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받잖아요.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범죄 수익으로서 환수하라라고 하면 유튜버들은 사실은 두려운 것이 본인들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구제역이 며칠 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자진 출두를 했는데 그때 검찰에서는 아직 조사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굳이 본인이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법조계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제역이 검찰에 가서 본인의 폰, 황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폰을 제출을 하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영장을 쳤을 때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는 것은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구제역이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도주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을 스스로 제출을 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즉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간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앞서 21대 국회에서 그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얼룩진 콘텐츠에 대해서 또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다수 발의가 됐었는데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가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22대 국회에선 법적으로 좀 어떤 보호 장치가 나와야 할지 두 분의 생각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변호사로서. 예, 네. 그리고 법원에 계신 분께 듣기로는 이게 임시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삭제해달라. 왜냐하면 네. 피해가 너무 확대가 되니까 여러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르면서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유튜브 생태계가 가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하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최근에 사례만 들더라도 상당하고요.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중심에 놓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삭제 조치가 일단 구조적으로 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버만 믿고 그게 또 한국에 사법권이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온라인에서 사업을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또 한국에서 가져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이 운영자들한테 부과하는 게 맞죠. 네. EU 같은 경우에도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X, 뭐 여러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곳들에 사실상 강제하는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법적 부과를 이제는 한국에서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즉시 삭제가 안 되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시간 동안에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또 들어와서 그게 네. 조회수를 또 늘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즉시 삭제가 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찌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러난 것은 구제역에게 처음 찌양에 대한 자료를 넘겼던 것이 사망한 전 남친의 그 변호사가 변호사. 자료를 네. 넘겼다라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역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변호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변협 내에서의 징계로서 이 변호사 자격에 대한 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가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용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점점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트위터, 지금은 X입니다만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들은 어떤 범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한국 정부에 잘 건네주려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EU에서는 이제 법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과 뭐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해병대원 순직 1주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를 중단하라면서 항의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오늘 이 탄핵 청원 청문회 핵심 쟁점과 좀 주목해볼 사안들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라는 것 자체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21일에도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소환을 했었고 거기에서 어떤 망신주기식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우리 방송하는 날 바로 그 청문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관련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결국에는 지난달에 불렀었던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불러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의 협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봤을 때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돼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청문회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청문회에 불러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여야 간에 다 뭐 대부분은 검사 출신인 의원들이 나서서 조사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윽박지르는 모습들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화하는 모습들 뭐 임성근 사단장이 오전에 그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법상으로 본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국민들에게 기만을 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왜 석고대지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프레임화하고 정쟁화하고 있는 청문회는 저는 정말로 오히려 오늘 증인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금 국회 이제 법상으로는 강제 구인의 절차는 없습니다. 뭐 있으면 고발을 해서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법에 없는 규정을 들면서 계속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이제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하는데 지금 국회 동의청원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5만 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국회법을 살펴보면 이 청문 소위를 열 수 있게 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관련 국회법에 근거해서 여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다,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져가겠다 하는데 아마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대통령실이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에 이렇게 사력을 다했는가가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이모 대표가 1심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았죠.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은순 씨 모친이시죠. 이 주가 조작의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실이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나서서 구명운동에 나섰을까? 그 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상 대통령밖에 안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여사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이 지금 공수처 수사로 그리고 여러 폭로로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는 국회 일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찬성을 했던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증인들도 채택을 했던 건데 태반의 증인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고성으로 사실상 원만한 청문회 협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그죠? 네.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가 패스트트랙 폭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 사건 기소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답해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민주당에서 분당대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정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감정적인 싸움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초반에 나왔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사과 문자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사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와 캠프 측에서는 네거티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그 방향대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오전에 CBS에서의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말실수였다라고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지금 27명의 그 당시에 2019년에 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당직자들이 지금 기소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0번이 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 토론 과정에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금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근데 어제 바로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그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있었던 KBS에서의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SBS에서의 TV 토론에서도 본인이 사과를 했었던 건 좀 다른 형태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미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지난 3차 전당대회보다 첫째 날의 투표율이 한 5%포인트 정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원들께서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좋지 않게 보시는 의미로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측 이야기는 우리 장 변호사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 논란과 또 지방선거 공천권 또 행사 여부, 종부세 이런 논쟁이 오갔습니다.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김두관 후보가 반명, 친노, 친문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좀 얼마나 지지를 좀 얻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은 너무 뜨거운데 민주당은 뭐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관심도는 확연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독 출마냐 이런 부분이 제동이 걸린 것이고요. 또 김두관 의원도 뭐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그런 중량감 있는 이제 전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쟁점에서 좀 맞붙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토론회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 부분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 표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마용성과 관련해서 아파트값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의 어떤 민원이랄까요? 어떤 의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이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됐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하나의 또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또 어떤 정책을 갖고 각을 세워줬다는 부분에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뭐 일극체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한 어떤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반격이 있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원 당규상 대선을 출마하는 후보는 당대표에서 1년 전에는 내려가기 때문에 시점상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뭔가 국민의힘에 견주어서는 비교적 차분하지만 그래도 정책 선거 위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심저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무슨 뭐 심경의 변화라도 있습니까? 아니, 날이 너무 더워서. 날이 너무 더워서. 앞으로 좀 너무 덥지 않고 너무 비 많이 오지 않아갖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일 변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